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해상영웅 정화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는 중국 역사에서 상당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중국은 사실 해상무역이 그렇게 활발했던 나라는 아닌데 해상무역과 해외 정복에 있어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정화입니다. 정화는 명나라 때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영락제 주체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의 성은 원래 정이 아니라 마라는 설이 있고 실제 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생지도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서남부인 운남성 곤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아마 정화는 한족이 아닐 수도 있다. 기록에 보면 그의 눈의 색깔이 약간 달랐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즉 생목인이라는 뜻이죠. 눈의 색깔이 있다. 예전에 중국 사람들은 서쪽 사람들, 즉 서아시아 사람들이 이 눈빛이 파랗거나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곱슬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생목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정화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화라는 사람이 정확히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1371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회교도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회교도였고 심지어는 메카를 다녀왔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것은 믿을만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화는 이슬람교와 불교에 정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젊은 나이에 불경을 해석해서 쓴 책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학식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1911년에 운남성에서 한 묘지가 발굴이 됐는데요. 거기에 정화의 가계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이 밝혀졌는데요. 그의 성이 마시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아버지 성이 뭐냐는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조모의 성이 마시여서 아버지 성이 마시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화 자체가 어려서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끌려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기억을 잃어버린 것인지 뭐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10살이 조금 넘어서 당시에 명나라가 운남 지방을 토벌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게 정화입니다. 근데 정화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 연왕이었던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데요. 연왕이었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의 종사관이 됩니다. 주체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주체가 황제 위를 빼앗기 위해서 일으킨 난이 있는데요. 이게 정난의 변입니다. 중국말로는 정난의 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원장한테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일찍 죽고 그 손자가 있었는데 원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손자에게 제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넷째 아들인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본인이 당시 북경에 있었고요. 명나라 수도는 남경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것에 승복하지 않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카와 4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결국 조카를 쫓아내고 본인이 황제가 됐는데요. 그때 공을 세웠다고 해서 정씨를 하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잡혀왔기 때문에 환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치가 워낙 우람하고 병법에도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주체가 중용을 했던 것이죠. 주체가 남중국해를 지나서 저쪽 인도까지 한번 원정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화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정화가 적임입니다.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병법에도 뛰어나고 군대도 잘 통솔하고 학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교와 이슬람교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화가 원정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35쯤 됩니다. 1405년에 첫 번째 원정에 나서는데요. 그때 기록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남경 부근인데요. 태창에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큰 배가 60척, 그리고 옆에 작은 배들 쫓아서 거의 한 200척에 가까운 배가 이제
출발을 해서 양자강을 타고 내려와서 연안을 거쳐서 그리고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나중에는 동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정화의 함대인데요. 정화의 함대에서 정화가 탔던 가장 큰 배, 거기에는 병사만 거의 1000여 명 이상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화가 탔던 주선의 길이는 130m, 그리고 폭이 56m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실제로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타고 갔던 배에 그냥 길이로만 보면 거의 3배 이상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배들은 길이가 110m, 폭이 45m인 이런 함선을 60척을 데리고 원정에 나선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선박 건조 기술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화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에 나갔을 때 배가 깨지는 겁니다. 배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당시 기술로는 아마 커버하기가 어렸을 텐데 어쨌든 그런 함대를 이끌고 그는 무려 33년 동안 7번이나 원정에 나섭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가 회교도였고 정화는 나중에 회교에서 불교로 전환됐지만 회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갔을 때는 본인은 못 갔지만 부하들을 시켜서 메카의 성배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정 속에서 정화가 했던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요. 병력을 27,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했고 전부 이기긴 했지만 본인도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말레카 해협을 지날 때는 천조이라는 해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중국 사람인데 거기에 해적들로만 왕국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의 함대가 워낙 강력한 함대니까 가짜로 항복을 하고 정화를 죽인 뒤에 본인이 그 함대를 뺏으려고 했는데 발각이 돼서 결국은 잡혀서 나중에 돌아와서 북경에서 처형됩니다. 그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인도가 나타나는데요. 인도 밑에 지금으로 치면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예전엔 실론이라고 그랬는데요. 스리랑카에 상륙을 했을 때는 이 스리랑카 왕이 5만의 대군을 가지고 정화의 함대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군대가 이제 육지에 상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 명이 이걸 포위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정화가 끌고 간 군대는 27,000명이지만 27,000명이 전부 육지에 상륙한 게 아니고 일부 부대만 끌고 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5만 명한테 이제 포위를 당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화가 꾀를 내서 부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가 전 병력을 다 끌고 왔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도는 비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일부 부대를 남겨놓고 2,000명의 별사대를 뽑아서 야밤에 수도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리랑카의 왕을 붙잡는데요. 왕을 붙잡아서 이제 포로로 중국에 데리고 옵니다. 아까 해적의 경우는 처형을 했지만 영락제 주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여러 번 갈 테니 이 왕을 살려서 보내라. 이래서 오히려 거꾸로 왕에게 많은 선물을 줘서 정화가 그 다음번 원정을 갈 때 그 배에 태워서 실론에 다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화의 함대와 이 실론, 지금 현 스리랑카 왕국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화가 재미났던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인도네시아죠. 자바섬도 공략을 했습니다. 자바섬도 지금으로 치면 식민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동자바와 서자바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두 자바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자바가 거의 멸망 상태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정화의 함대가 도착해서 육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바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동자바 군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해서 150명의 정화가 끌고 갔던 상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정화는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거의 안 이끌고 이 무역상들만 끌고 간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사는 토착민들과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 갔던 것이죠. 근데 공격을 받아서 15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화가 났죠. 우리가 공격합시다.
그런데 정화가 그때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고 공격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정세를 잘 모르는 땅인데 갑자기 우리가 공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서자바 사람들이 동자바 사람인지 잘못 알고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알게 된 정화가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됐고, 그 뒤로부터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갈 때마다 이 자바섬 사람들과 굉장히 교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볼 이런 침착함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정화가 7번이나 그렇게 대함대를 이끌고 원정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처음에는 인도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4차 원정 때 인도를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갔고, 거기서 아덴, 저희 아덴만으로 알려져 있죠. 아덴을 거쳐서 동아프리카의 짠지바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추장국의 왕들을 데리고 와서 황제한테 아련시킨 뒤에 그 다음번 원정 때 다시 데려다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사실은 정복보다는 이 무역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병력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영락제가 함대를 보냈을까요? 그 당시 명나라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상업이 활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런 걸 건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무릅쓰고 그렇게 파견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황인호 같은 역사학자는 이것은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것은 알 수 없다.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영락제가 파견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또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 뻐양 같은 사람은 중국인 사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락제 주체가 정난의 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조카인 건문제를 쫓아내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건문제를 계속 수색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건문제가 미스테리하게 사라졌습니다. 영락제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4년 만에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운남으로 해서 도망갔다라는 설이 유력했기 때문에 아마도 영락제가 함대를 조성해서 이 중국 해변을 샅샅이 뒤질 뿐만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까지 전부 수색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뻐양이 추측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뻐양은 전제 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박하게 평가를 하던 사람인데요. 이 주체 자체가 명군이면 틀림없지만 제왕으로서 이 과시욕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 함대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두 가지 이유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정화의 원정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역사학계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7번에 걸친 기간은 33년이었는데요. 한 번 나갈 때마다 20개월에서 24개월, 즉 거의 한 2년 정도가 소비가 됐습니다. 한 번 출발해서 양장을 내려와서 중국 해변을 거쳐서 말레카협을 거쳐서 태국을 지나서 인도를 거쳐서 저 짠지바르까지 갔다 오는데 거의 2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인우 박사가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을 하나 제공합니다. 영락제가 살아있을 때 6번을 원정을 갔고, 영락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번 황제 때 마지막으로 한 번을 가는데요. 7번을 갔다 오고 나서는 명나라가 그때부터는 해상 지도도 다 없애버리고 배도 다 파괴해버리고 더 이상 배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번에 걸쳐서 비록 많은 추장 국가들이 공물을 갖고 오고 또 사람의 왕래가 있었지만 명나라는 커다란 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에 이익을 준 게 없다. 황실이나 귀족들이 좋아하는 귀중품들을 또 아주 특이한 제품들을 갖고 온 거는 사실이지만
국가 전체 경제를 떠받쳐주고 세수의 손실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선 계속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정을 그친 것이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명나라는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고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엄청난 함대를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7번의 원정이 끝나고 나서 약 5, 60년 후에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실론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물론 역사에는 만일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함대가 계속 운영이 됐었다면 아마 1400년대 후반에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해상에서 맞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빨리 전 세계가 하나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설입니다만은 저도 그거는 조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화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화가 어디서 죽었느냐도 지금 미스테리합니다. 태어난 것도 미스테리한데 그의 성이 뭐냐도 사실 정확히 정론이 없죠. 근데 어디서 죽었냐도 정론이 없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7번째 원정 때 지금으로 치면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병이 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약 60, 한 3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묘는 지금 남경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체가 6번 원정을 끝내고 나서 7번 원정 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자기가 가장 믿는 정화를 남경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남경에서 반란의 조짐이 없도록 다스리게 했고 남경성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남경성이 전쟁 중에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는 7번째 원정 나갈 때까지도 유일하게 환관으로서 남경에 와서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주체가 믿었던 사람인데요. 이 주체는 정화를 믿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정화가 환관으로서 워낙 뛰어났고 본인이 정난의 역을 하면서 환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인 주원장의 유명을 무시하고 환관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게 결국은 명조가 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명조 말에 가면 환관들이 발언을 합니다. 명군이었던 영락제의 실수였죠. 정화 같은 환관을 쓴 거는 좋았습니다만은 환관 세력이 들고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주원장이 죽으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배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아버지의 유명을 어기고 대함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제가 잘 믿지는 않지만 뻐영 선생이 얘기한 대로 자기 조카를 수색하기 위해서 함대를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해상 영웅으로 가장 떠받드는 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두 영웅이 꼽히는데요.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장권, 그리고 해상 루트를 개발했던 정화.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이 개발했던 것은 결국 중국 역사에서 보면 명조 중엽에 오면 하나같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좀 아까운 일이죠. 그 루트가 전부 살아있었다면 아마 중국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해상 영웅으로 존경받는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인물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